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정권의 명운이 달린 집권 3년차 개각인데요. 친문과는 거리가 있었던 박영선 그리고 진영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분들의 일성을 먼저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이렇게 내정이 돼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어깨가 매우 무겁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국무위원을 역임하시는데 지금 한국당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원래 얘기 나왔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청문회 내일은 어떻게 내일부터 제가 지금 아는 게 없어요. 네. 이 두 분을 보면서 회전문 인사 그리고 코드 인사라는 말은 나오기가 힘들겠죠. 잘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면면을 보면 청와대는 일단 전문성 그리고 강요 위주로 발탁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상일 평론가님 이제 박영선 장관 후보자하고도 함께 일을 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영선 의원은 이 정권 초에 이미 입각이 좀 검토가 됐던 인사입니다. 그랬죠. 근데 그때 안 돼가지고 그때 중소기업 벤처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재인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추진해 나가려면 네. 박영선 의원처럼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인사 그리고 당에서 정책위 의장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네. 기자로서 경제부 부장을 했던 그런 네. 경력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도 그때 안 됐죠.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때 이제 안 된 이유가 회자되기를 네. 역시 그 코어가 아니다. 응? 그리고 한 식구가 아니어서 안 된 거 아니다.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발탁을 한 것을 보면 네. 전문성과 탕평 인사라는 어떤 평가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으로도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건가요? 본인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입각을 하는 것은 서울시장을 위한 배수의 진을 친 그러게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총선에는 왜냐하면 불출마하겠다 뜻을 표명하신 모양이죠. 지금 들어가면 이제 총선 출마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번 유은혜 장관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네. 표명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구로라는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구로가 우리 그 산업화의 그 구로공단 네. 그 엄청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한국당으로 치면 강남갑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징성을 이어가는 중소벤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네. 그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추진력 네. 있게 일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저희가 있습니다. 하나만큼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보면 우상호 의원도 그때 그렇죠. 함께 일합을 겨뤘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깝게 고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의도로 뭐 총선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오랜 동안 네. 그 후보자로 회자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뭐 이해찬 대표가 정말 필요한 총선 자산이다 하지만 그 이유만 있나요? 어쨌든 그 이유가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네. 박영선 의원의 지역구나 진영 의원의 지역구는 네. 지금 현재 여당이 좀 유리한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밭이 좋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소위 데려다가 출마를 시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만 네.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성은 의원과 주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그 팽팽한 경쟁을 해야 되는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 만약에 빠졌을 때 네. 그쪽에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느냐. 네. 다음 총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문재인 정권 집권 하반기에 성패를 가름하는 총선입니다. 그렇죠. 그 총선에서 만약에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면 정권을 가져가는 동력을 전체적으로 상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석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됐다라는 네. 부분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개각 면면을 보면 또 눈에 띄는 분이 있죠. 이 단연 용산의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조 친박으로까지 불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매 정권마다 모두들 그를 발탁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박근혜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또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친박계와의 강력한 마찰 때문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네.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영 장관을 발탁하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네. 진영 장관은 정파나 당파를 따르지 않고 분명하게 본인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쓴소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 민주당 정부에서 혹시나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것처럼 분명하게 쓴소리를 하면서 네. 현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현 여권에 조금 강세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현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보건대 여전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 조금 더 우세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영 장관이 스스로 물러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권혁기 전 춘추관장 같은 인물이 설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된 배경들은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다음번 총선을 바라보건대 진영 장관이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해질 수 있는 판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 대목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진영 의원을 연결해줬다는 후문도 있었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었겠어요, 장현찬 평론가님?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제 대통령 이전에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었고요. 네. 뭐 우스갯소리로는 민주당 내 유일한 뭐 친박계가 아니냐 이런 농담도 정치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장관으로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더 이상 다음 총선에 대한 출마 의사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고요. 본인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권혁기 전 춘추관장의 정치를 또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병민 교수님 말한 것처럼 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되는 비록 영산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세대 교체의 자리를 터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개각에서요. 들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네네. 현역 장관 출신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중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특히나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박영선 후보자로 교체가 됐지만 본인은 조금 더 하고 싶었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특별한 사실 중소기업부 장관을 맡고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 역할을 잘했는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심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산적한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3기 신도시 문제가 있고요. 택시와의 사회적 대타협, 또다시 잡음이 불거지고 있죠. 뭐 네. GTX를 비롯한 수도권 교통망 문제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적한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지 않고 총선을 위해서 선거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국회의원 출신들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때 결국에는 경력만 좀 쌓고 다시 선거하러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국민들의 눈초리를 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내각에 계셨던 분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서 이제 총선에 빈자리를 메꾸면서요.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당으로 복귀하고요. 총선에 몸을 풀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요.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이 이해찬 대표와 저녁 식사를 했던데요. 그 현장으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대표님께서 저 청와대 일기 고생했다고 오늘 밥 사시는 날이라 오늘 맛있게 밥 얻어 먹으러 왔습니다. 입당 시점은 언제로? 그건 뭐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정해진 바는 없고 당 쪽하고 상의를 해야죠. 오늘 내가 저녁을 한번 대접하려고 그렇게 모인 자리에 오늘 구체적인 역할 얘기도 하시나요? 그런 얘기는 없고 예. 그래서 뭐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에서 당직 같은 거는 너무 이른 얘기 하시네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오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이 제작진이 다 파란색으로 박아놓긴 네네. 했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임종석 비서실장,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남효원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전부 다 이제 같이 모였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8일 날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영찬 소통수석이랑 그다음에 한병도 정무수석, 그다음에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아직 복당 신청은 안 했지만 뭐 언제든 당연히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뭐 농담 삼아서 그 윤영찬 소통수석 같은 경우 야당으로 가진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네. 어쨌든 저분들이 청와대에서 인수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좀 고되게 지금 1기 내각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들에 대한 환영식 플러스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로서 한번 얼굴을 이렇게 본 것 아닌가 싶고요. 아마 대부분의 그 청와대 출신에서 이번에 돌아온 분들이 아마 다음 총선에 출마하게 될 테지만 이 자리에서는 뭐 그렇게 총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논의된 것은 없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하지만 사실상 청와대 전체를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 때문에요. 이 총선 올인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야당에서는 당장 반발이 터져 나오던데 김변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내부도 저는 좀 복잡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에서는 임무교대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만 이해찬 당대표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심들이 좀 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노영민 전 주중대사 같은 비서실장의 역할들을 더 힘있게 실어주기 위한 것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당으로 힘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청와대 1기 참모진을 구축하고 있었던 핵심 인사들을 다 같이 만났다라고 하는데 저 인물들이 그대로 다 당에서 전략 공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인데요. 항상 총선의 공천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야당보다는 핵심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 내에서의 내분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 저 안에 있는 인사들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일사불란한 체제로서 선거를 치러낼 수 있을지 앞으로 고심이 더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좀 힘 좀 쓰셨던 분들이 우르르 내려오면 당에 계셨던 분들은 좀 힘들어하거나 낑기지 않을까요? 네, 당청 갈등이 당연히 내재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날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민주연구원 원장직 제의받고 사실상 수락했을 확률이 높다 이런 함합평이 계속해서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또 저기에 함께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인재영입 위원장이라는 총선용 중책에 이미 내정됐다는 또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의 영향력이 총선에서 좀 줄어들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주도적으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앞세운 총선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당의 지도력이 줄어드는 만큼 지금 지역에서 사실 당협위원장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과 이렇게 만찬에 함께한 청와대 출신 참모나 장관들과의 어떤 갈등도 예상되는 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총선을 돌아보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와 한국당 김무성 대표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결국 총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의 격화된 갈등은 아니더라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당청 갈등을 지금부터 어떻게 잘 순화시킬지가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작 이 지역구 닦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왜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시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나요? 그러니까 잘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담보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총선 올인이라는 부분은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약간 미세한 그 마이크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많은 일이 있겠지만 매크로하게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은 총선 승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에 명분을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했느냐 못했느냐도 판단을 해주시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인물 몇몇이 영입됐다고 해가지고 총선 판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당도 정권 심판으로 올 것이고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정권 심판에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